이어서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계약이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었죠. 사법계약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앞서 뭐 장도혁 대표가 오찬의 불참 의사를 밝힌 이유이기도 한데요. 민주당이 설 연휴 직후인 2월 임시국회에서 법 왜곡죄, 재판 소원법, 대법관 증언법의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개혁 법안을 두고 보수 쪽뿐만 아니라 이 진보 언론까지 모두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원님 먼저 이 재판 소원법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걸 찬성하는 쪽에서는 정부나 국회 권력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데 왜 이 법원 재판만 여기서 제외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 좀 어떻게 보세요? 헌법 101조에 보면 사법부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 사법권 어쨌든 법원 말고 딴 데서는 이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다. 101조 2항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대법원이 최고법원이에요. 근데 재판 소원을 도입하게 되면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갖다 붙이면서 재판 소원을 제기하면은 헌법재판소로 가게 돼요. 그러면 대법원이 최고법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꾸 독일 얘기를 하는데 독일은 연방기본법이라고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연방기본법에서 최고법원은 헌법재판소로 둬놨습니다. 그리고 연방기본법에 재판소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활용되지도 않고 재판소원으로 법원 판결이 뒤집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인용률이 0%대, 완전히 0이 아니고 0.5, 뭐 0.3 뭐 이렇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그 진보적이라고 좌파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조인들, 예를 들어 김선수 전 대법관 굉장히 진보적이거든요. 네. 지금 헌법하에서는 이거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문영배 전 헌재 재판소장 직무대행은 이 재판 소원은 국민에게는 이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방해하고 헌재에게는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가중될 거다. 아니 사건이 빨리빨리 처리가 안 돼서 그 이유가 뭐냐? 대법관이 적어서 그렇다. 그렇다고 대법관을 갖다가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을 늘리잖아요. 그래서 1인당 담당하는 사건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면 좀 빨리 되지 않겠냐라고 말은 하면서 헌법재판소원을 도입해서 재판소원으로 헌법재판소에 가면 5에서 10년이 더 늘어져요. 이거는 브레이크와 악셀을 한꺼번에 밟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재판소원을 도입하게 되면은 어쨌든 예를 들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습니다. 탈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제품을 만들고 해서 중소기업이 갑자기 매출이 줄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특허법원 갔다가 뭐 대법원까지 가지고 겨우 이겼는데 대법원이 이걸 저 대기업이 이걸 헌법재판소로 또 들고 와요. 한 5년 더 걸려요. 그 사이에 중소기업은 죽습니다. 망합니다. 예? 매출이 없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 돈 있는 쪽, 또 권력 있는 쪽만 이걸 활용하게 돼요. 그거 아닌 사람은 이거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걸 끌고 갈 수가 없다고. 그 상대방은 그냥 저 풀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느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5월 초에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딱 하니까 사법 쿠데타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나온 게 이거예요. 최고법원 웃기지 마라. 헌법재판소가 니네들 잘못한 걸 가리게 하겠다. 라고 보복 심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은 이거 위헌인데 하려면 헌법 개정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헌법재판소는 또 이걸 원해. 그래서 헌법 소원을 해봐야 이거 위헌으로 안 나올 거예요. 그게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장이 얼마 전에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장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제 기억으로는 법원 행정처장 계실 때 국회 나가지고 재판소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이 위헌인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던 게 전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입장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딴 사람은 몰라도 재판소장은 입장이 바뀌면 안 되죠. 뭐 법이 그렇게 헷가닥 왔다 갔다 합니까? 예, 저는 그래도 재판소장이 법조인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지키려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 대법관 증언법, 이 신속한 판결을 위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총 26명까지 증언하자는 건데요.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좀 단순하게 따져봐도 이 대법관 12명을 증언하려면 이 중간 간부급 판사 100여 명이 재판 연구관으로 대법관에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1심과 2심이 그만큼 부실해지고 더 지연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100여 명인데 그게 그냥 100여 명이 아니고 최고 엘리트 뭐 이렇게 따지면 뭐 하겠지만 에이스. 네. 에이스들만 뽑아가지고 재판 연구관으로 데리고 가거든요. 대법원 재판 연구관으로. 네. 그래서 판사들은 내가 대법원 재판 연구관으로 재직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한 프라이드로 여깁니다. 경력이 되는군요. 예. 그냥 100명이 아니고 각 법원의 에이스들만 뽑아가지고 100여 명을 뽑아가면은 아마 하급심은 안 그래도 지금 부실하다고 그러는데 더 부실해지고 상급심으로 올라오면서 계속 뒤집어지면서 소송이 늘어지고 그래서 상급 법원을 더 키워야 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될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재판 소원을 하면 안 돼.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대법원에 사건이 적체가 돼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법관이 1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 대법원장은 전합체밖에 안 하고 법원 행정처장은 아예 재판을 안 하니까 사실상 12명이 4명이 한 개의 소부를 잃어가지고 3개의 소부로 굴리니까 이거 안 된다. 소부를 1개 정도 더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거는 12개를 더 드리면은 소부를 3개를 더 돌리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부를 6개를 만들자는 건데, 그럼 뭐 소부에서 뭐 하려면 잘 되겠죠. 그럼 재판소원을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26명이 전원합의체 못 합니다. 전원합의체는 26명이나 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중구난방이 돼가지고요. 전합체 판결이 힘들 겁니다. 뭐 그건 마이너한 이유고. 그래서 이 실질적 이유는 뭐냐. 역시 작년 5월 그 파기환송 이 딱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나온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이거예요. 처음에는 장경태가 100명으로 늘리겠다 그랬습니다. 대법관을. 그러다 줄여가지고 26명까지 간 건데 이건 뭐냐. 이제 파기환송심으로 지금 내려가가지고 유죄 취지로 고등으로 보냈습니다. 서울고등에서 재판 하려다 말고 대통령 됐다고 재판 정지를 시켜놨잖아요. 그러면 임기 끝나면 이제 이게 다시 리플레이가 될 거거든. 그러면 대법원에 파기환송한 사유는 그거는 하급심은 기속이 됩니다. 즉 이래가지고 이건 파기환송했어. 니네 재판 잘못했어. 라고 내려보내면은 그 취지에 따라서 서울고등에서 재판을 해야 돼요. 형량은 정할 수 있지만 유무죄는 못 바꿉니다. 그러면 임기 끝나고 곧장 유죄 취지로 대법원으로 와요. 대법원으로 왔을 때 이걸 엎을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대법관을 왕창 물을 타가지고 말이 12명 늘린 거지만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 하에서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이 수석박박하고 22명인가가 바뀐대. 네. 26명 중에. 그러면 22명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을 한 거야. 그러면 4대 20이에요. 그러면 다시 파기환송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걸 기대하고 한 건데
이걸 다시 파기환송 안 하고 그대로 확정시킬까봐 무서워서 재판 소원을 하려고 하는 거고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선거 권위주의 국가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선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저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야?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헝가리,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에요. 선거를 치르는 권위주의 국가다. 선거 권위주의 국가인데 여기서는 딱 집권하자마자 하는 게 뭐냐? 1번 검찰개혁 해서 자기들한테는 총을 못 겨누게 합니다. 2번 사법개혁. 운동장을 완전히 기울입니다. 3번 언론개혁. 입을 틀어막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신문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어제 가서 당신 이 플랜대로 하는 거냐? 그럼 우리나라를 갖다가 베네수엘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냐? 베네수엘라가 한때는 GDP가 세계 4위였습니다. 잘 살았죠. 4위. 근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하면서 차베스나 마두로에 대해서 아무도 노라고 얘기를 안 하는 나라가 됐어요. 거기다 파퓰리즘이 더해지고 해서 퍼주기로 돼가지고 1년에 인플레가 몇만 % 돼가지고 제일 그 비싼 돈으로 불쏘시개 하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이게 맞춰져 있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노했다, 경노했다라는 얘기를 난 최근 들어 들었어요. 언제 들었냐? 어떻게 2차 종합특검 후보를 전준철이라는 그 이화영 그 사람 변호했던 사람을 나한테 추천하냐? 그때 경로를 한 거야. 네. 이게 시사하는 점이 뭐냐? 말로는 부동산 얘기하고 말로는 뭐 다카이치 얘기하고 잘 지내겠다 하지만 항상 머리 뒤통수에 남아있는 거는 나의 사법 리스크. 이거 건드리면 그대로 급발진합니다. 그래서 뭐 김용희가 무죄다고 난리를 치고 공소 취소하겠다고 의원이 수십 명이 모이고 뭐 하여간 별생 쇼를 다 해요. 모든 거는 거기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장동혁은 갔어야지. 왜 안 가? 비겁하게. 네, 모든 게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 법안이다, 독재 국가로 가는 길로 걷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 왜곡죄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제 그 이상민 전 장관의 징역 7년 판결에 대해서 깃털만큼이나 가벼운 판결이다.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고요. 또 앞서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징역 1년 8개월의 판결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의 재판 진행을 두고도 법 왜곡죄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판결이 나오니까 법 왜곡죄를 좀 들고 나오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좀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인가요? 그분이 그랬죠. 딴 건 몰라도 이번만큼 하지 마라. 이거는 완전히 야만국가로 돌아가는 거다. 법치주의 훼손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고 많은 분들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법왜곡죄를 범했다고 인정이 되면 판사, 검사, 수사관이 10년 이하의 징역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한 벌을 받게 되죠. 벌을 받게 되면 뭐냐? 죄형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 중에는 내가 한 짓이 미리 정해진 법에 의해서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을 때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념이 법 왜곡이 도대체 뭐냐는 거를 그때 달라요. 이게 알 수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거지. 이게 뭐냐? 하도 복잡했는데 하나 정리를 써가지고 내가 이거 보고 갈게요. 네.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칠 목적으로 재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 행위를 할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부당하게 이익을 준다. 뭐가 얼마나 하면 부당하고 얼마나 하면 적당하죠? 이거부터 이상하시고 1번 세 가지 중에 1번 네.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불리 또는 유리하게 만드는 일. 예? 의도적. 의도적. 이거는 3심 제도하고 어긋나는데 법리 적용에 위법이 있다. 1심이 법리를 잘못 해석해서 이걸 이렇게 적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심에서 항소에서 이게 바로 잡는다. 상고에서 바로 잡는다. 네. 이게 상소 제도로 잡는 거예요, 이게. 왜 그걸 그렇게 해석하니? 그 판례상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까지 대법원 판결과는 판례와는 다른 법 적용이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고 항소를 하는 거예요. 네. 판사도 검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직업적 양심이 그쪽을 가리킬 때는 그걸로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걸 너 임마 그걸 왜 그렇게 했어? 의도적이야. 이렇게. 그래서 10년 이하의 콩밥을 먹어. 그 겁나가지고 그 판결하고 겁나가지고 수사하겠어요? 예? 아리까리한 사건이 있으면 처방해놓고 안 하지. 그거 딴 데 정근 가지. 그죠? 그렇겠네요. 괜히 했다가 10년 이하의 징역을 왜 가? 두 번째가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 은닉, 위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 재판 수사에 사용한 경우 이거는 뭐 거의 해당될 일이 없을 겁니다. 판검사가 증거 인멸하고 은닉하고 위변조할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건 경찰관이 해당될 경우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그렇다 치고요. 3번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혹은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이게 이제 골 때립니다. 지금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무죄 받았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알선수재. 그러니까 청탁을 받고 돈 받고 저 의원들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 뭐 몇 억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수사하면서 이정근 그 부총장의 휴대폰을 압수했는데 거기서 뭐냐면 돈봉투 사건이 나왔어.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돈봉투 사건 연루된 사람들 전부 다 수사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몇몇이는 뭐 구속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다가 뭐가냐면 목사연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거기에 그 후원금이 부정하게 들어갔고 부정하게 쓴 게 또 나왔어. 그래가지고 또 구속을 하고 그랬어. 근데 법원은 뭐냐? 이정근의 알선 수재를 수사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받아서 그걸 포렌식해서 나오는 것 중에 그 내용 중에 이정근이 자기의 알선 수재에 해당되는 내용만 사용하라고 준 거지 돈봉투까지 사용하라고 준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 압수수색 영장이었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고 독수 독과의 이론에 의해서 독나무에는 독과일이 열리고 독과일은 못 먹는다. 이겁니다. 근데 딱 요거예요.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이거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야. 네. 압수수색 영장 깜빡해가지고 안 받으면. 두 번째.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경험칙은 각자 달라요. 네. 논리도 좀 다르고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이어지냐 해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라고 항소를 해요. 상고를 하고. 네. 이거 역시 거기서 다뤄질 거야. 근데 그 편차, 오차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법관에게는 자유심증주의가 있습니다. 아니 심증 형성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내가 아는 법과 직업적 양심에 의하면은 이거야.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거지. 그 다투서 뒤집어지면은 또 바뀌는 거지. 네. 그러면 되는 거야. 이걸 왜 콩밥을 먹여? 검사는 기소 편의주의라는 게 있어요. 법이 제가 인정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까지 처벌하는 건 너무하다. 그 정도의 재량은 주어져 있어요. 근데 너는 왜 이거 처벌 안 해? 이것도 지금 처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있는 나라가 내 저번에 말씀드렸죠.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에서 이걸 갖다 가끔 쓰는데 언제 쓰느냐? 나치 치하에서 판사를 하면서 인종 청소에 가담한 부역한 판사들, 그런 사람들 처벌할 때 쓰고, 또 통일 이후에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지의 비밀문건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공산주의 국가는 사법부는 공산당이 통제를 하니까 조작된 재판을 해가지고 양민을 학살한 판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처벌한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이 있긴 한데 거기는 굉장히 엄격하고 이거 비슷하게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한 게 북한에 있습니다. 이걸 왜 합니까? 우리가 뭐 독일 지금 통일이 됐다. 우리가 통일이 됐는데 북한에서 판사를 하면서 당의 주령에 따라서 아우지로 보내고 총살형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오케이. 그 정도. 오케이. 예.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재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재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면은 이거는 무조건 위헌이지. 네,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 왜곡죄, 이 재판 소원법, 대법관 증언법 이 세 가지 모두 정말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계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기현 판사가 만약에 뭔 사실을 인정 못하고 뭐는 법리에 안 맞고 하면은 거 봐라 이래서 우리가 사법 개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법 왜곡죄를 드리려고 하는 거야 하고 이제 난리를 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덕수.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23년형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구형이 15년인데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 그랬더니 정청래가 뭐라는 줄 알았어요? 추상 같은 명쾌한 판결이다. 사필 규정이다. 사법 정의가 회복됐다. 법사위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 사무실에 민주당하고 조국당 법사위원들 모여있다가 징역 23년 하니까 야 하면서 박수치고 서로 껴안고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징역 7년이 나왔죠. 그랬더니 이러니까 우리가 사법 개혁을 하는 거다. 이게 뭡니까? 마음에 들면은 사필 규정이고 마음에 안 들면 이거는 두드려 부숴야 되고. 왜 판결에 당부가 정당하냐 부당한 거냐가 집권 세력의 이익하고 그게 기준이 돼야 돼. 이거는 공산당이야. 그 많은 판사들이 다 자기의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사법부를 독립을 시켜야 되는 거. 그게 법치주의예요. 그걸 갖다가 너 반동이야. 이거는 사법부를 올가매는 거죠. 근데 자꾸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국회의장이라는 사람도 그런 쪽으로 가는 거 같고. 그러면 심판이 뭐라고 결정을 하건 그 심판이 저 돈 먹었어. 저 심판 이상해. 맨날 오심을 해. 경기가 되겠어요? 그 경기하고 싶겠어요? 심판이 의심을 받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그런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사법개혁 2월 중에 통과시킨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이걸 좀 통과가 되겠습니까? 통과가 아니 되겠죠? 이재명 네. 대통령이 그러면 법외국제 이건 꼭 필요한 거다. 이걸 좀 그러니까 막기 위한 방법은 좀 어떤 이건 게 있을까요? 국민들이
들판에 불길처럼 확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이거는 공기와 같은 것이어서 평소에는 고마운 걸 모른다. 공기가 희박하게 되거나 공기가 오염돼 가지고 마시는 순간 숨이 탁탁 막힐 때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신선한 공기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마시고 살았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알게 된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저는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래도 일반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는 조금은 허들이 있을 겁니다. 좀 전문적인 게 좀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뭐 저 새끼 또 저러네 뭐 그러겠죠 뭐. 네. 어떻게든 좀 악법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저는 딴 거는 다 드는데. 참아요. 근데 같이 먹는 물에 침 뱉고 같이 마시는 공기에다가 이상한 가스 푸는 거 이건 못 참아요. 이게 사법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법치를 망치는 겁니다. 그 시장 경제를 망친다 또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이거는 못 참습니다. 이거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것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상태에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해당 사진인데요.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인물을 위해 여당 지도부와 유력 인사들이 집결을 했습니다.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오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이 참석했는데요. 여기서 서영교 의원은 아무리 봐도 김용은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추미애 의원은 우리가 김용이 되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구호까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지금 저 2심에서 징역 5년인가 받고 복역하다가 이 상고를 하니까 이제 대법원의 재판이 계속 중이죠. 난 대법원에서 보석하는 건 난 보다 처음 봤는데 네, 보석. 왜? 대부분이 수없이 많은 사건이 쌓입니다만은 구속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예? 그 보석이고 뭐고 뭐 얘기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전에 그냥 처리합니다. 구속 기간 내에. 근데 이거 처리한 것도 처음 봤고, 그래 보석을 했다.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주거를 제한하고요. 사건 관계자하고 만나지 말고요. 연락도 취하지 말고요. 증거인멸하면 안 되고요. 몇 가지 조건이 붙어요. 근데 저렇게 아마 저 중에는 모르겠습니다. 22년 대선인가요? 22년 경선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도 있고 관계자들이 저 꽤 있을 거예요. 민주당 쪽에. 관계자들 만나지 마라 했는데 저 지금 저러고 만나고 다니고 있는데 저거는 보석 조건 위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마구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김용은 저렇게 막 만나고 다녀도 그냥 내비두고 왜 나는 못하게 하느냐. 보석 석방된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항의하면 이 뭐라고 그럴까요? 두 번째, 김용은 그냥 무죄래. 생긴 게 무죄래. 그리고 아무리 봐도 무죄래. 그리고 그 김연아라는 사람은 이제 전국을 일주한다며요. 다니면서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법원이 나를 올감했다. 보석 석방 중인 자가. 이건 재판부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석 취소를 안 한다. 난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앞으로 결코 좋은 전례가 되지 못한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왜 저기만 저렇게 해주냐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래? 법원. 그러니까 빨리 결론 내라. 보석 취소를 하든가. 그리고 참 기가 막히죠. 뭐 우원식 의장의 뭐 정청래의 뭐 저 또 누굽니까 한병도의 뭐 송영길이까지 현역 의원이 뭐 50명인가 60명이 오고 뭐 김용은 무죄다 뭐 야, 뭐 독립운동하다 나왔어요? 뭐한 짓이야 이게? 특히 나는 그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그 전부터도 제가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죠. 이분 여기 왜 갑니까?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보면은 국회의장 당선 즉시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게 돼 있습니다. 왜? 당적 이탈하게 돼 있어요. 여당 야당이 본회의 안건 올리는 거 이거 올리자 빼자 말자 뭐 안건 상정을 둘러싸고 그리고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는 거 뭐 어쨌든 조금만 자기 쪽에 불리하게 하면은 왜 한쪽 편만 드냐고 난리를 쳤는데 민주당 출신이면은 당적 이탈하고 무소속이에요. 그러면서 양쪽 얘기 다 듣고 공평하게 국회의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해라. 근데 저 뭡니까? 왜 민주당 행사 가지고 한복 입고 가가 뭐 들고 뭐 이래 그러면서 축사도 하더라고. 뭐 김용 부원장이 뭐 옹이를 세게 박아가지고 꿋꿋이 버텼다. 뭐 선배로서 오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화이팅 김용. 뭡니까 이게? 에? 그러니까 옹이를 박아가며 꿋꿋이 버텼다. 그건 뭡니까? 부당하게 기소하고 말도 안 되게 실형 때리고 해도 무너지지 않고 견뎠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하고 법원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은 그냥 자연인 국회의장이 아니에요.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대표하는 국회 제1인자입니다. 그럼 뭡니까? 헌법 존중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네. 헌법 존중은 뭐냐? 상권 분립을 하다 확실하게 지켜라. 그러면 사법권에 대해서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고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분이 하신 게 뭡니까? 사법부 재판에 대해 가지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석 중인 사람을 응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법부를 부당하게 공격하고 사법 독립을 위협하는 거다. 그리고 이분이 또 뭐라 했습니까? 이분도 철저히 진영적이야. 이 보석 중이죠. 작년 여름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때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우원식 의장이. 이때도 얘기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었어야 됐다. 근데 뭐라 했는 줄 아세요? 불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사라졌다. 자기 진영 사람은 화이팅하고 자기 진영 아니면은 그 보석해줬다고 불의가 득세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로서 뛰고 싶으면은 국회의장을 그만둬야 돼. 국회의장은 심판 중에 심판이야. 왜 심판이 심판옷도 입고 볼을 차요? 볼도 뭐 이만저만 잘 차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끝이 아닌 거야. 국회의장 마치고 뭘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자기가 뭐 하건 말건 내 별 상관은 안 하겠는데 왜 국회를 갖다가 그 당파적 정치 투쟁의 장으로 왜 만드냐고 국회를.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대립하는데 중간에서 뭐 중재를 하려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그 승복하겠어요? 당신 이런 식으로 당파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 본회의장에서 뭐 연설 뭐 필리버스터 할 때 인사하고 가세요. 그러면 난 뭐 인사요. 아이고 됐습니다. 이러잖아요. 당신 존경받기에는 좀 많이 모자란다. 야, 이 사람이 자초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크 투어를 하고 국회에다가 온갖 기념물은 놔두고 자기 담 넘었던데 거기를 성지화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나 보다 이런 사람 처음 봤어. 우리 저 이만섭 의장님 정말 꼿꼿하시거든. 여당으로부터 말도 못하는 비난을 받아 끝까지 꼿꼿한 거지. 나는 불편하게 하는 의장은 무리를 하는 쪽에 불편한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박병석 의장이라고 있어요.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저 수박이라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 끝까지 버텼어요. 다 어디 갔어요?